부유한 남자는 언제나 크리스마스마다 혼자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새로운 청소부는 모두가 근무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며 돌아가는 가운데 그만 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제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그가 내린 대답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몰입해 있다면 댓글에 성탄빛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크리스마스만이 전해주는 그 조용한 따뜻함, 추억을 다시 밝히고 마음을 가까이 이어주는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섣달 금음날 저녁, 강태윤은 혼자 남겨진 한남동 저택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가정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유리창 너머로 이웃집의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이며 그의 텅 빈 집을 비추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웃음소리가 넘치는 다른 집들과 달리 이곳은 침묵뿐이었다. 태윤은 서재 책상 앞에 몸을 기대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그의 모습 뒤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위스키 병을 꺼냈다. 매년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한 해를 보내는 것.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시간들. 잔에 호박색 액체를 따르려던 순간 문간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가기 전에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고개를 들자 이수아가 서 있었다. 한 달 전 새로 들어온 가정부였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 차림으로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따뜻함이랄까, 진심 어린 관심이랄까. 태윤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저도 혼자 보낼 예정이에요.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는 건 어떠세요? 간단하지만 음식은 준비해뒀어요. 태윤은 순간 멈칫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할 때 항상 무언가를 원했다. 투자, 인맥, 사업 기회. 하지만 이 여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혼자라고요? 태윤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향이 강원도인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가족이 없어요. 서울에서 혼자 지낸 지 몇 달 됐어요. 그 말에 태윤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그녀도 혼자였구나. 화목한 가족에 둘러싸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다.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수아는 작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책상 위에 놓았다. 망원동이에요.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나간 후 태윤은 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망원동 30225번지. 한강이 보이는 오래된 주택가. 그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서민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동네.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지만 이번엔 맛이 달랐다. 씁쓸하고 공허했다. 유리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태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떡국, 아버지와 나누던 이야기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졌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태윤은 25의 나이에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불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는 다시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수아의 둥근 글씨체가 마음을 건드렸다. 왜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무엇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걸까? 태윤은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이 거대한 집에서 혼자였다. 문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외로움이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감정. 태윤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종이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혼자가 아닌 저녁. 그게 어떤 기분일까? 오랜만에 궁금해졌다. 태유는 서재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가랑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저 아래 거리에서는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연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느린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다시 위스키 잔을 집었지만 이번엔 마시지 않았다. 그저 액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정우 전무라는 이름이 떴다. 회사 공동 경영자이자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였다. 태유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태유나 우리 집에 와. 처남댁 식구들이랑 다 모였어. 혼자 있지 말고. 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태유는 거절했다. 고맙지만 괜찮아. 편히 쉬고 싶어. 정말 괜찮아. 혼자 있으면 또 일만 생각하잖아. 응, 진짜 괜찮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전화를 끊은 후 태유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가족 모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자신은 언제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메모지를 꺼냈다. 망원동 3025번지. 수아의 동그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왜 그녀는 자신을 초대했을까? 동정심? 아니면 정말로 혼자 있기 싫었던 걸까? 태유는 부모님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항상 명절이 되면 집을 따뜻하게 꾸미셨다. 아버지는 손수 떡을 사와서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 그땐 돈도 없었고 집도 작았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문득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냥 가고 싶었다. 혼자 있기 싫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태유는 코트를 입고 차 키를 집었다. 운전석에 연락하지 않았다. 혼자 운전하고 싶었다. 차고로 내려가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자 예상 시간이 나타났다. 30분. 한남동을 벗어나 한강대교를 건너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났다. 골목은 좁아졌고 가로등은 어두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따뜻해 보였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망원동에 도착했을 때 태유는 차를 천천히 몰았다. 3025번지를 찾다가 마침내 작은 2층 주택 앞에 멈췄다. 현관 옆에는 무궁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집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누군가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다. 태유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이게 맞나? 사장이 직원 집에 가는 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누가 알아? 그리고 중요한가? 창문 너머로 수아가 보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평온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태유는 천천히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그 소리와 함께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사장님, 정말 오셨네요. 태유는 눈을 털며 어색하게 웃었다. 방해가 되나요? 아니요, 전혀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태유는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그가 아는 어떤 공간과도 달랐다. 작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조개 껍데기와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외투 버스세요. 제가 걸어드릴게요. 수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그녀는 이제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다. 회색 니트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머리가 젖으셨네요. 수건 가져올게요.
수아는 작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폭신한 수건을 가져왔다. 이걸로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태유는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았다. 수건에서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이 났다. 깨끗하고 정갈했다. 수아는 부엌으로 가서 찻주전자를 올렸다. 대추차 괜찮으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태유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소파는 낡았지만 깨끗했다. 쿠션에는 손뜨개로 만든 커버가 씌워져 있었다.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 매일 정성껏 물을 주는 게 느껴졌다. 여기 앉으세요. 수아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왔다. 태유는 소파에 앉았고 수아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입안 가득 단맛이 퍼졌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마시던 그 맛이었다. 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다. 사장님이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소를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저도 올지 몰랐습니다. 태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오고 싶더라고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죠. 특히 명절엔. 수아 씨는 고향이 강원도라고 했죠? 네, 강릉이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작은 민박집을 하셨거든요.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북적였죠. 태유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서울로 오셨다고 했죠. 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민박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서울도 나쁘지 않아요. 바쁘지만 새로운 시작이랄까요. 태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실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슬픔을 껴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강인함이 부러웠다. 저녁은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간단하지만 맛있어요.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그 냄새, 이 따뜻한 공기. 모든 게 태윤에게는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태윤이 물었다. 수아는 깜짝 놀란 듯 웃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편히 앉아 계세요. 태윤은 소파에 기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 진짜 편안함.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 집, 진짜 집.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집 안을 채웠다. 수아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다. 다 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아가 작은 식탁 앞으로 그를 안내했다. 태유는 의자에 앉으며 상을 바라보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집밥을 먹어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입맛에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태유는 눈을 감았다. 구수하고 얼큰한 맛.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과 비슷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려왔다. 맛있죠?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수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아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작은 식탁 앞에서, 이 여자 앞에서는 말하고 싶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25살 때 비 오는 날이었죠. 고속도로에서. 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트럭과 부딪혔어요. 두 분 다 즉사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태윤은 억지로 웃었다. 그 후로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작은 건설 회사였죠. 직원도 10명 남짓이었고 그걸 지금의 강태건설로 키우신 거예요? 네, 15년 걸렸어요. 밤낮 없이 일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왜요? 수아가 물었다. 복수하려고요?
태유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요. 복수였어요. 세상에 대한, 운명에 대한, 부모님을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복수. 성공하면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 더 아팠어요. 성공할수록 더 외로웠어요. 정상에 올라갈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저도 비슷해요. 수아가 말했다. 부모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역시 사고였어요. 겨울 산길에서 차가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키우셨군요. 네, 할머니가 제 전부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민박집 손님들 사이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아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건 마음이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좋은 분이셨네요. 네,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너는 착한 아이니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태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자도 많은 걸 잃었구나.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다. 수아 씨는 강하시네요.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나눈 후 공기가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아가 식혜를 내왔다. 할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드셨던 마지막 식혜예요. 아껴뒀는데 오늘 나눠 마셔요. 태유는 식혜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그리고 슬펐다. 누군가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것을 마시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수아 씨. 태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혼자였으면 또 라면 끓여 먹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느꼈다, 평화를.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수아는 작은 정이 난로를 켜고 담요 2개를 가져왔다. 추우시면 이거 덮으세요. 그녀가 담요 하나를 태윤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정적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 난로에서 나는 작은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눈 내리는 소리. 모든 게 차분했다. 사장님,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강태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태윤 씨로서요. 태윤은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회사, 그의 재산, 그의 영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태윤이 천천히 답했다. 오랫동안 역할만 해왔으니까요. 강태건설 사장, 성공한 기업인, 부자, 그런 역할들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진짜예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결정을 내리고 강한 척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태윤은 말을 멈췄다. 텅 비어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무섭기도 하고요. 뭐가 무서우세요?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걸 잃는 게 무서워요. 회사, 돈, 명예, 그걸 지키려고 벽을 쌓았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벽 때문에 더 외로워진 거네요. 태윤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이해했다. 맞아요, 안전했지만 감옥이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사장님은 왜 저를 여기 계속 두세요? 1달 됐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한두 주면 자르셨다고 들었어요. 태윤은 놀랐다. 그것도 알고. 있었구나. 당신은
다르니까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도, 인맥도, 기회도.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잖아요. 수아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전 그냥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할 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수아 씨. 요즘 세상에서. 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아는 일어나 작은 찬장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거예요. 새해엔 꼭 이걸 마시셨죠. 같이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수아는 2개의 작은 사발에 막걸리를 따랐다. 태유는 사발을 받아들었다. 하얗고 걸쭉한 막걸리가 흔들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저도요, 수아 씨. 2 사람은 사발을 부딪혔다. 딸그랑.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밖에서는 폭죽이 계속 터졌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웃고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모든 게 조용했다. 2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와 진심을 나눴다.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줬다. 수아 씨,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수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야말로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 순간 태윤은 바랐다.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이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태윤은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어디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다. 그는 수아의 집, 작은 다락방 같은 손님방에서 잤다. 어젯밤 눈이 더 내렸고 수아는 그가 집에 가는 걸 말렸다. 위험해요. 길이 얼었을 거예요. 여기서 주무세요. 손님방 있어요. 태유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창밖의 눈보라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침대는 좁았지만 포근했다. 이불에서 햇빛 냄새가 났다. 옷장 위에는 옛날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것 같았다. 어린 수아와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문틈으로 고소한 냄새가 들어왔다. 커피 냄새, 그리고 무언가 굽는 냄새. 태유는 어젯밤 입고 자야 했던 낡은 티셔츠를 내려다봤다. 수아가 빌려준 것이었다. 강릉 바다 민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의 민박집 이름이었을 것이다. 태유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수아는 부엌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태유는 잠시 서서 바라보았다. 일어나셨어요? 수아가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다행이다. 앉으세요. 아침 준비 중이에요. 태유는 식탁에 앉았다. 수아는 따뜻한 호떡을 접시에 담아 그에게 내밀었다. 간 만든 거예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태유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속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2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태윤에게는 특별했다. 사장님, 오늘 계획 있으세요? 수아가 물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같이 한강공원 갈래요? 눈 온 다음 날이라 진짜 예쁠 것 같은데. 태윤은 놀랐다. 한강공원?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던가? 10년?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좋습니다. 같이 가죠.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그럼 준비할게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 맞다. 당연하죠. 그럼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태유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한남동으로 향했다. 한강을 건너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낮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이 나타났다. 도로는 넓어지고 차들은 빨라졌다. 태유는 자신의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집에 들어서자 냉기가 확 몰려왔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차가웠다. 아니,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차가웠다. 텅 빈 거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완벽하게 정돈된 소파. 모든 게 완벽했지만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았다. 태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며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뭘까? 이 큰 집, 비싼 가구들, 명품 옷들. 누굴 위한 거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강태윤, 50이 넘은 남자,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 뒤에는 외로운 사람, 두려운 사람,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는 다시 수아의 집을 떠올렸다.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다. 호떡을 만드는 그녀의 미소, 함께 나눈 막걸리, 손님방의 포근한 이불.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집이란 건 크기가 아니었다. 물건도 아니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온기였다. 태유는 코트를 챙겨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마음이 급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수아가 있는 곳으로,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차에 올라타며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오늘은 한강공원을 간다. 수아와 함께.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시동을 걸며 태유는 중얼거렸다. 기다려. 금방 갈게. 그리고 차는 다시 망원동을 향해 달려갔다. 망원동으로 돌아가는 길, 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서연 비서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일본 투자자들이 내일 바로 미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중으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태윤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회사로 달려갔을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 1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 놓칠 수 없는 기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일 오후로 연기해 주세요. 네? 사장님, 그쪽에서는 오늘 당장 만나야 한다고. 김 비서.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일 오후로 조율하세요. 안 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10년 넘게 그의 비서로 일했다. 사장님이 거래를 미루는 건 처음 봤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죄책감 아니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15년간 모든 것을 일에 바쳤다. 명절도, 주말도, 밤도. 이제 하루쯤은 자신을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한남동. 저택 앞을 지나칠 때 정원사 박 씨가 눈을 치우고 있는 게 보였다. 태윤은 차를 세웠다. 박 씨. 아, 사장님. 나이든 정원사가 허리를 펴며 인사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씨도요. 근데 왜 일하고 계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요. 김 비서님이 연락하셨어요. 소나무가 눈에 눌려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태윤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무 때문에 명절에 사람을 부르다니. 박 씨, 집에 가세요. 나무는 내일 봐도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 가세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손주들도 있잖아요. 박 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윤은 다시 차를 몰았다. 이상했다. 작은 결정들이었지만 마음이 가벼웠다. 회사도, 투자도, 완벽한 정원도. 잠시 내려놓으니 숨이 쉬어졌다. 망원동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패딩에 분홍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마치 대학생 같았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웃었다. 오셨어요. 태윤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걸어갔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나왔어요. 준비됐어요. 한강공원 갈까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망원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거리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장님은 한강공원 자주 오세요? 수아가 물었다. 아니요. 사실 거의 안 와봤어요. 진짜요?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태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늘 바빴으니까요. 공원 갈 시간이 없었죠.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네, 특별한 날입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눈 덮인 풍경이 펼쳐졌다. 한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다리들이 보였다. 자전거 도로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 벤치들도 하얗게 쌓여 있었다. 와, 예쁘다. 수아가 감탄했다. 태윤도 같은 생각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잊어버렸을까?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 목적 없이 걷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저기 붕어빵 파는 데 있어요. 먹을래요? 수아가 가리켰다. 좋아요. 수아가 붕어빵을 사러 가는 동안 태윤은 강을 바라봤다. 몇몇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모두가 평온해 보였다. 여기요. 수아가 뜨거운 붕어빵 2개를 들고 왔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태윤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파티 입 안 가득 퍼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먹어봤을까? 맛있죠? 수아가 웃으며 물었다. 네, 정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붕어빵을 먹었다. 말이 없어도 편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태윤은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고 특별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 한강 둔치를 따라 걷는 동안 수아는 강릉의 바다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강물 보니까 바다 생각나요. 물론 바다랑은 전혀 다르지만 어떻게 달라요? 바다는 더 거칠어요. 파도 소리도 크고 바람도 세고 근데 그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바다를 좋아했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속초에 갔던 기억이 났다. 아버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어머니가 웃었던 그날. 할머니 민박집은 어땠어요? 태윤이 물었다.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작았어요. 방이 5개밖에 없었죠. 근데 여름이면 항상 만실이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요. 할머니께서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도왔죠. 중학교 때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다 배웠어요. 수아는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수아야 고마워 하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사람들을 대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좋아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태윤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마음. 자신은 1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 투자자들, 협력사들, 정치인들. 하지만 모두 계산된 만남이었다. 진심은 없었다. 그런 할머니를 잃으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수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수아야,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행복해야 해. 약속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자기 자신보다 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할머니. 벤치를 발견하고 둘은 앉았다. 눈을 치우고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개의치 않았다. 사장님은요? 서울을 얼마나 아세요? 수아가 물었다. 태윤은 당황했다. 뭐,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죠. 진짜요? 그럼 경복궁은 가보셨어요? 오래전에. 남산타워는? 회사 모임으로 몇 번. 북촌 한옥마을은? 태윤은 입을 다물었다. 수아가 웃었다. 사장님, 서울에서 사시지만 서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윤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가끔 호텔에서 미팅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저랑 서울 구경해요. 저도 아직 많이 못 가봤지만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태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순수한 제안이었다. 아무런 의도도 없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좋습니다. 그럽시다.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진짜요? 약속이에요. 잠시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왜 혼자 사세요? 좋은 분이신데. 태윤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믿기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제 돈을 보는 건지 항상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의심하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태윤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아니에요.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수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태양이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다. 강물도 반짝였다.
예쁘다. 수아가 중얼거렸다. 태윤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하늘이 아니라 옆에 앉은 여자였다. 노을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 평온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태윤은 생각했다. 노을이 완전히 질 무렵 둘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태윤은 수아의 말들을 곱씹고 있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 회사, 재산, 명성. 과연 그게 진짜 자신이 원했던 것일까? 사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또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그게 제가 정말 원했던 건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생각하시면 되죠. 늦은 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태윤은 그 말에 가슴이 울렸다. 자신은 빠르게만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앞서가기만 하면 됐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다. 수아가 몸을 움츠렸다. 태윤은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다.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추우실 텐데. 저는 괜찮아요. 입으세요. 수아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코트를 여몄다. 코트가 그녀에게는 컸지만 그 모습이 태윤에게는 사랑스러워 보였다. 감사해요, 사장님. 별 말씀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그러다 수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장님,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짜 부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자예요. 태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할머니 말씀이에요. 태윤이 물었다. 네. 손님 한 분이 비싼 차 타고 오셔서 자랑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차는 좋은데 혼자 타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태윤은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옷 다 있었지만 혼자였다. 할머니는 현명하셨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셨어요. 태윤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15년간 탑을 쌓았어요. 높고 단단한 탑.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였어요. 외로우셨겠어요. 네, 정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 잃을 것 같아서. 수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했다. 사장님, 탑이 아니라 집을 지으세요. 집이요? 네. 탑은 혼자 올라가는 거지만 집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정우였다. 태윤은 화면을 보고는 전화를 무시했다.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수아가 물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어서요. 수아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뭐가요? 태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요. 수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미소는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수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저도 그래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강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렸지만 다리에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태윤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강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질 무렵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배 안 고프세요? 집에 어제 음식이 좀 남았는데. 태윤은 시계를 봤다. 벌써 저녁 7시였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괜찮으세요? 제가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사실 혼자 먹기 싫어요. 같이 먹어요.
그 솔직함에 태유는 웃었다. 그럼 제가 뭐 사갈까요? 고기라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다시 망원동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이제 조용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집집마다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는 부엌으로 가서 어제 만든 김치찌개를 드기 시작했다. 이틀째 먹으면 더 맛있어요. 김치가 더 우러나거든요. 태유는 식탁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능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물 끓이고 밥 뜨고 반찬 꺼내고 모든 게 편안해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다 됐어요. 잠깐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식탁에 올라왔다. 어제보다 색이 더 진했다. 태유는 한 숟가락 떠서 맛봤다. 와, 정말 어제보다 맛있네요. 그쵸? 제가 거짓말 안 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 수아를 태윤이 말렸다. 제가 할게요. 네? 사장님이요? 네, 저도 할 줄 알아요. 수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태윤은 소매를 걷고 싱크대 앞에 섰다. 사실 오랜만이었다. 10년? 아니, 15년은 됐을 것이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감을 찾았다. 접시 닦고 물 헹구고 물기 닦고 단순한 일이었지만 만족스러웠다. 사장님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수아가 옆에서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릴 때 어머니 도와드렸거든요. 어머니 보고 싶으시겠어요. 태유는 손을 멈췄다. 네, 보고 싶어요. 많이요. 수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말없이 같이 서 있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갔다. 시계를 보니 9시였다. 태유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수아도 일어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사장님.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하루였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다. 태윤이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수아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주말에 북촌 구경 갈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좋아요. 태윤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태윤은 그냥 악수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당겨 안았다. 수아는 순간 놀랐지만 곧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집 같았다. 고맙습니다, 수아 씨. 태윤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제 인생에 들어와 줘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등을 가만히 안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결국 태윤이 먼저 몸을 뗐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태윤은 계단을 내려갔다. 채 올라타기 전 뒤를 돌아봤다. 수아는 아직도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를 몰며 한남동으로 돌아가는 길, 태윤은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대 소년처럼.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왜냐하면 따뜻한 곳을 알았으니까. 돌아갈 곳을 찾았으니까. 태윤은 침실로 올라가며 생각했다. 인생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설날과 새해 사이의 며칠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태윤은 평소와 달리 회사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다. 중요한 미팅을 다음 주로 연기하고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저녁 모임을 거절했다. 김서연 비서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여전히 저택에서 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다. 아침에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다. 점심 준비를 할 때 태유는 부엌에 들러 이것저것 물어봤다. 오늘 뭐 만들어요? 도와드릴까요? 작은 대화들이었지만 둘 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 어느 날 오후 태유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다. 주말에 북촌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사흘 전 약속이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아였다. 사장님, 커피 가져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아는 쟁반에 커피와 작은 쿠키를 담아왔다. 방금 구웠어요. 맛 좀 봐주세요. 태유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네요. 뭐예요 이거? 초코칩 쿠키요. 할머니 레시피예요. 할머니는 정말 다재다능하셨네요. 수아는 웃으며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앉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사장님, 일 많으세요? 아니요, 별로. 그냥 시간 때우는 중이에요. 그럼 잠깐 쉬세요. 계속 일만 하시면 몸 망가져요. 태유는 서류를 덮었다. 미안, 맞아요. 쉬어야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이런 침묵이 좋았다. 수아 씨,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새해 계획 있으세요? 새해요? 딱히 없어요. TV 보면서 떡국 먹으려고요. 혼자요? 네, 혼자요. 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저랑 같이 보내실래요? 수아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네? 제 회사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매년 가는 건데 올해는 혼자 가기 싫어서요. 사장님, 그건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요? 왜 안 돼요? 전 그냥 가정부잖아요. 거기는 다들 대단한 분들이실 텐데. 태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 씨, 당신은 그냥 가정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수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사장님,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제 옆에 있어줄 사람으로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고민하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텐데요. 제가 사장님 옆에 있으면. 그게 중요한가요? 사장님한테는요. 명예나 체면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더 중요해요. 수아는 눈물이 글썽한 듯 보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심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마침내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갈게요. 태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제가 입고 갈 옷은 제가 살게요. 사장님이 사주시면 안 돼요. 태윤은 웃었다. 알겠습니다. 당신 고집은 꺾을 수 없네요. 당연하죠. 수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 옷 사러 가봐야겠어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나간 후 태윤은 혼자 미소 지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해를 함께 보낸다. 수아와 이번 새해는 다를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새해 전날 오후 수아는 동대문 시장을 걸었다. 저렴하면서도 예쁜 옷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백화점은 생각도 못했다. 그녀의 한 달 월급으로는 백화점 드레스 한 벌도 살 수 없었다. 가게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찾았다. 진한 남색. 단순하지만 우아했다.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 비싸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 입어보시겠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네, 입어볼게요. 탈의실에서 옷을 입었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평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던 자신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우아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잘 어울리세요. 주인이 칭찬했다. 수아는 망설였다. 정말 살까? 이 옷을 입고 그 화려한 행사에 가는 게 맞을까? 자신이 거기 어울릴까? 하지만 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당신이 더 중요해요. 그 말. 수아는 결정했다. 살게요. 집에 돌아와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계속 쳐다봤다. 내일이면 그걸 입는다. 태윤의 옆에 선다. 그 생각만으로도 떨렸다. 다음 날 저녁 수아는 1시간 넘게 준비했다. 머리를 내리고 가벼운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신발은 낡았지만 닦아서 반짝였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어, 수아야. 당당하게.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자 태윤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구두는 반짝였다. 하지만 수아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수아 씨, 이상해요? 수아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니요, 아름다워요. 수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맙습니다. 태유는 차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단순하고 우아했다. 사장님, 이건 너무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서랍에 있었어요. 당신이 해줬으면 해요. 수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소중한 걸 당신도 소중해요. 받아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줬다. 손이 살짝 떨렸다. 완벽해요. 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채 올라타는 동안 수아는 계속 긴장했다. 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요? 그럼 저도 같이 이상한 사람이 되죠. 괜찮아요. 차는 강남을 향해 달렸다. 고층 빌딩들이 빛났다.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수아의 긴장은 커졌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다. 태윤이 차에서 내려 수아의 문을 열어줬다. 손을 내밀었다. 준비됐어요?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수아는 주눅들 뻔했지만 태윤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고개 들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그 말에 수아는 용기를 냈다. 그래, 할 수 있어. 태윤이 옆에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연회장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세계.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태윤과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회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태윤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숨 쉬세요. 두 사람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시선들이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눈빛, 놀란 표정,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태윤 사장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데? 재벌가 딸인가? 수아는 귀가 따가웠다. 하지만 태윤은 개의치 않는 듯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요. 음료 가져올게요. 태윤이 바로 향하자 수아는 혼자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비싼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에요. 태윤 사장님 오랜 지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전 이수아예요. 처음 뵙네요. 태윤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아세요?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사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렇군요. 직원분이시구나. 그 말투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존중이 아니라 경멸. 미묘하지만 확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초대받으셨나요? 사장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아, 박미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태윤 사장님 참 친절하시네요. 직원들한테까지. 수아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됐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근데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한 의사들. 당신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수아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수아는 굴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수아야,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맞아요. 전 여기 분들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수아가 똑바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장님은 저를 초대하셨고 전 왔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박미선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바로 그때 태윤이 돌아왔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수아 씨 기다렸죠? 이쪽은 이정우 전무예요. 제 오랜 친구죠. 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수아 씨,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는 안도하며 악수했다. 박 여사님도 계셨네요. 태윤이 박미선을 보며 말했다. 네, 수아 씨랑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박미선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저는 이만. 그녀가 떠난 후 전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박 여사 좀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괜찮아요. 수아가 미소 지었다. 저도 할 말은 했어요. 태윤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이게 제 수아 씨예요. 정우야.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태윤이가 요즘 달라졌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뭐가 달라졌는데? 태윤이 물었다. 웃어요, 형. 예전엔 잘 안 웃었잖아요. 태윤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수아는 볼이 빨개졌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 준비였다. 태윤은 수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저랑 옥상 테라스로 갈래요? 거기서 불꽃놀이가 더 잘 보여요.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올라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춥지 않아요? 태윤이 물었다. 괜찮아요. 예뻐요, 여기.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다. 아래에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수아 씨,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솔직히 예상했어요. 제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전 가정부예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태윤은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수아 씨, 들어보세요. 당신은 저들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저는 15년 동안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겉으론 우아하고 교양 있고 성공한 사람들. 근데 아세요?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진심은 없어요. 다들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요.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진짜예요. 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대해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태윤이 계속 말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수아 씨. 사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도 사장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보고 싶어지고. 수아 씨, 근데 무서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지. 사장님이 내일 아침에 정신 차리고는 내가 왜 그랬지? 하실까 봐. 태윤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 말 들어요. 당신은 제게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래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7, 6, 5.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넷, 셋, 둘. 사랑해요, 수아 씨. 하나. 불꽃이 터졌다. 하늘이 온통 색깔로 물들었다. 빨강, 파랑, 금색. 아름다웠다. 태윤은 수아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다. 수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눈을 감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세상이 사라졌다. 불꽃도 소음도 추위도 오직 그들 둘만 존재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댔다. 숨이 가빴다. 저도 사랑해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요. 태윤은 그녀를 꼭 안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게 확실했다. 불꽃은 계속 터졌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큰 폭발은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수아 씨, 우리 제대로 해봐요. 직원이 아니라 진짜 연인으로. 근데
일은 어떻게요? 그만두세요. 제가 다른 곳 취직 도와드릴게요. 호텔이든 민박이든 당신이 원하는 거.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전 당신을 직원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제 사람으로 두고 싶어요. 수아는 웃으며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확신에 차서. 새해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불꽃놀이가 끝나고도 두 사람은 한참을 테라스에 머물렀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다. 추워요? 태윤이 물었다. 이제 조묘. 수아가 웃으며 답했다. 태윤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다. 들어가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사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부르죠? 태윤은 웃었다. 태윤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태윤, 씨?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좋아요. 완벽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둘 사귀는 거야. 태윤 사장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근데 두 사람 잘 어울리는데. 수아는 불안했지만 태윤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정구와 그의 아내 지선이 다가왔다. 지선은 상냥하게 생긴 30대 후반 여성이었다. 어머, 두 분 불꽃놀이 잘 보셨어요? 지선이 웃으며 물었다. 네, 정말 예뻤어요. 수아가 답했다. 지선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 씨, 정말 기뻐요. 태윤 오빠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감사해요. 수아가 부끄럽게 웃었다. 전구가 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행복하구나. 응, 행복해. 태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말로. 축하해, 친구. 진심으로. 네 사람은 샴페인을 들고 건배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선이 말했다. 두 분의 사랑도 오래오래 가길 바라요.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수아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톡 쏘는 맛이었지만 달콤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시선들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태윤이 옆에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수아 씨, 지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태윤 씨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까요. 지선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세요. 전 그 나이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음악이 바뀌었다. 느린 왈츠였다. 커플들이 하나둘씩 무대로 나가기 시작했다. 태윤이 손을 내밀었다. 춤 출래요? 수아는 당황했다. 저 춤 못 춰요. 괜찮아요. 제가 리드할게요. 그냥 저만 보세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무대로 나갔다. 태윤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긴장 풀어요. 저만 보세요.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아는 발을 몇 번 밟았지만 태윤은 웃으며 계속 이끌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윤의 눈만 봤다. 그 안에서 사랑을 봤다. 진심을 봤다. 미래를 봤다. 수아 씨, 태윤이 속삭였다. 행복해요? 네. 정말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아는 태윤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할머니도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새해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출근하는 게 기대되지 않았다. 대신 퇴근이 기다려졌다. 수아를 만나는 시간 때문이었다. 약속대로 수아는 일을 그만뒀다. 태윤은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사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다른 일 찾는 거 도와줄까요? 태윤이 물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근데 조금만 시간 주세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태윤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거절했다. 제 저축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자존심을 태윤은 존중했다. 이제 그들은 주말마다 만났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고 인사동에서 차를 마셨고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다.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태윤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다. 행복해요? 수아가 어느 날 물었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가끔 꿈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짜예요. 아주 진짜. 일주일이 지나고 수아는 결정을 내렸다. 서촌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수아는 좋아했다. 할머니 민박집 같아요. 그녀가 태윤에게 말했다. 손님들한테 서울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좋아요. 태윤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갔다. 수아는 외국인 부부에게 한복 입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웃으며 친절하게. 그 모습에 태윤은 미소 지었다. 이게 그녀의 자리구나. 한 달이 지났다. 태윤은 수아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정우 부부는 이미 알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 이쪽이 이수아 씨예요. 제 여자친구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여자친구, 15년 만의 단어였다. 친구들은 대부분 환영했다. 태윤아, 얼굴이 환해졌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물론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진짜야. 나이 차이도 있고. 하지만 태윤은 개의치 않았다. 주말마다 수아의 집을 방문했다. 그 작은 집이 태윤에게는 피난처였다. 수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그냥 함께 있었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게 좋았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했다. 서로가 있어서. 태윤 씨, 수아가 말했다. 제가 당신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바꿨어요. 후회 안 해요? 태윤은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 저도 감사해요. 태윤 씨가 제 마음을 받아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약속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별빛 아래 강물 소리를 배경으로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태윤은 생각했다. 이제 그 큰 집이 덜 외롭다고. 왜냐하면 수아가 가끔 와서 채워주니까. 웃음으로, 음식으로, 사랑으로.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단 한 사람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잘 자요, 태윤 씨. 잘 자요, 수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태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왜냐하면 이제 그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수아라는 의미가.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서울의 공기는 따뜻해졌다. 태윤과 수아의 관계도 계절처럼 피어났다. 이제 3달째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수아는 서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행복했다. 나이든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수아를 딸처럼 대했다.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했다. 수아는 한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태윤은 가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커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얼굴을 보러 오기도 했다. 수아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살아있었다.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태윤이 말했다. 저도 즐거워요. 할머니 일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주말이면 둘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을 걸었고 경주에 가서 첨성대를 봤다. 강릉에도 갔다. 수아의 고향이었다. 여기가 할머니 민박집이 있던 자리예요. 수아가 빈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거래요.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수아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 그리워요? 네, 많이요. 근데 괜찮아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니까. 태유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잃은 것이 많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다. 수아 씨, 저한테 뭘 배우고 있어요? 태윤이 물었다. 네. 당신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어떻게 상실을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아가 물었다. 태윤 씨, 행복해요? 진짜로? 진짜로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근데 가끔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사라질까봐, 꿈이 깨질까봐. 태윤은 차를 길가에 세웠다. 수아를 돌아보며 말했다. 들어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택할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들은 키스했다. 길가에서 석양 아래.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사장님이 달라지셨어. 요즘 웃으세요. 뭐 좋은 일 있나 봐. 김서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최근에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태윤이 웃었다. 그런가 봐요. 혹시 좋은 분 만나셨어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좋은 사람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사장님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전구와 저녁을 먹을 때 친구가 물었다. 진지한 거야, 수아 씨랑. 응, 진지해. 결혼까지 생각해? 태윤은 잠시 멈췄다. 결혼.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하려고. 그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현명한 선택이야. 근데 형, 진짜 달라졌어. 예전엔 항상 긴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그런가? 응,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야. 태윤은 웃었다. 맞았다. 사랑받고 있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어느 날 밤, 수아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수아가 물었다. 태윤 씨, 우리 어디까지 갈까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요. 계속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까지 가요.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끝까지가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가면 되잖아요. 수아는 그의 품에 안겼다. 좋아요. 함께 가요. 그리고 그 순간 태윤은 확신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서두르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청혼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가을이 왔다. 설날 이후 거의 1년이 흘렀다. 단풍이 물들고 서울은 황금빛으로 변했다. 태윤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예전과 달랐다. 집이 조용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프라이팬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수아가 흥얼거리는 노래.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벽에는 이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전주에서 찍은 사진, 강릉 바다에서 찍은 사진, 둘이 웃고 있는 사진들, 집이 살아 있었다. 일어났어요? 수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말했다. 아침 거의 다 됐어요. 무슨 냄새예요? 좋은데. 김치찌개요. 태윤 씨 좋아하잖아요. 태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게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밥. 단순하지만 완벽했다. 함께 먹으니까. 오늘 회사 가세요? 수아가 물었다. 오후에만 잠깐 계약서 하나 확인하고 올게요. 당신은? 게스트하우스 쉬는 날이에요. 청소나 좀 하려고요. 우리 집 말고 당신 집도요? 당연하죠. 거기도 제 집이에요. 망원동 집. 수아는 아직도 그 집을 가지고 있었다. 팔지 않았다. 거기는 할머니의 기억이 있었고 그녀의 뿌리였다. 태윤도 이해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그 집에 갔다. 작은 마당에 무궁화를 심었다. 함께. 그 집 좋아요. 태윤이 말했다. 작지만 따뜻해요. 여기도 이제 따뜻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뭘 했는데요? 수아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문을 열어줬어요. 마음의 문을. 아침을 먹고 태윤은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얼굴이 달라졌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김서연이 커피를 가져왔다. 사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서연 씨. 수아 씨 덕분이시죠? 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부 그녀 덕분이에요. 오후 미팅을 마치고 태유는 일찍 퇴근했다. 예전 같았으면 밤까지 일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집에 돌아갈 이유가 있었다. 차를 몰고 한강을 건너며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외롭고 차갑고 두려운 사람.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집에 도착하니 수아가 마당에 있었다.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장미를 심는 중이었다. 뭐 해요? 태윤이 물었다. 꽃 심어요. 봄에 피면 예쁠 것 같아서. 태윤은 그녀 옆에 앉았다. 같이 할게요. 둘은 함께 흙을 파고 꽃을 심었다. 손이 더러워졌지만 괜찮았다. 함께니까. 태윤 씨,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수아 씨, 태윤이 말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집이 뭔지. 집이요? 네.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당신이 제 집이에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당신이 제 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태유는 천장을 바라봤다. 수아는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다. 태유는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은 성공했지만 빈 사람이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부자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 외로움의 끝, 새로운 시작. 그게 바로 수아였다. 태유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수아 씨. 제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평화로운 잠, 행복한 잠.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손잡고 웃으며 사랑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끝.